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아가 늘어나고 있는 새날의 시그니처 방송.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상구라는 이름과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예. 자,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과연 그런 것들이 신념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대의를 놓고 생각하면 예. 작은 어떤 내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것들은 내 스스로도 그거를 치울 수 있어야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난 예. 그런 지점에서는 뭔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셔야 된다. 이게 유연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행여나 우리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어갖고 정권을 뺏기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전력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가난해 여기. 내가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02327-2353 전화하시면 됩니다. 02327-2353.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 성장을 다시 하시겠다니까 저희도 거기 좀 얹혀가 보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번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재섭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네. 네. 그때도 뭔가 이렇게 그 컨텐츠가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한테 충격파를 줬던 바로 그런 예. 분이세요. 그 이재섭 박사님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연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연금을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연금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연금을 내어줄 사람들, 젊은이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셔서 그 오늘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요. 일단 이 박사님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성남에서 사시기 훨씬 전부터 이 성남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셔가지고 그 대단지 사건 때 중학교 1학년 때 직접 참여를 하셨더만요. 이야.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소년병. 예, 저 서울시장 나오라 하면서 막 그 트럭 업고 막 이렇게 했던 그때 이 중1 나이에 그 주도하셨던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성남에 산 그 인력으로 말하면 내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오래된다 이런 분이시고 특히나 그때 이제 강제 이주 당하셨던 분들이 다들 어렵게 사시다가 철거 당하면서 이주가 됐던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저 사수성가에서 이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금호공고를 가셨다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보람 PD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요. 예. 당사자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지. 계속하십시오. 예. 그때는 아마 학비하고 이런 거 다 대주는 그런 고등학교 아마 그 박정희 정부에서 설립자가 예. 박정희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주 엘리트들이 가셨던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박사님은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공적 연금 유니언을 만들어서 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데 공부는 또 영국 켄트 대학에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 소위 말해서 폴리틱스라 하죠. 그 연금 개혁이 그 모든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폴리틱스를 가지고 사회정책학 박사를 하시고 지금 또 이제 본인 전공 분야는 복지 정치가 전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회복지학만 있는데 사실은 복지란 것이 결국 정치적인 어떤 결정과 타협과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셨고요. 이 공무원연금 연구원장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연구소장. 예. 연구소장을 예, 오랫동안 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이 복지과 소사이티의 정책위원을 하시다가 이 드디어 이 5명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티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컨텐츠의 연금술사시네요. 예, 맞습니다. 연금을 가지고 하는 연금술사. 예. 자, 오랜만에 나오셨죠? 지금 예, 예. 우리 교수님은. 그때도 방송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었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크게 띄우지는 않지만 예. 계속 공약으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2046년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배분이나 할당을 잘 하고 삶을 보장해 줄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아직 연금 지급 못 받는 많은 사각지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아마 그런 부분에 우리 이재섭 박사님이 많이 기여를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2030의 예. 마음을 얻는 방법 이런 그렇습니다.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솔깃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2030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예. 2030이 니들 문제 니들이 풀어 이런 것보다는 예. 조언해 주는 거 중요하죠. 살아온 경험상 예. 지금 2030의 생각이 40, 50, 60이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2030의 상황은 우리 5060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좀 책임감도 느끼면서 우리 이 박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런 부분에 분석을 하고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고 그래요. 청년이 아니신 분이 또 그러시면 좀 불편하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주제가 이재명 후보가 너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청년들이 과연 저런 게 궁금해서 물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좀 너무나 소프트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싹 빠지고. 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같은 이런 소리 참. 그러니까 왜 법대를 갔어요 이런 거. 과연 그게 청년들이 지금 당장 하루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관심사 아닐까. 진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질문하면 유세차 설명이 한 10분쯤 한다고 해서 너무 좀 줄이라 이런 이야기가 캠프 내에서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대책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극명하게 양 후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청년들의 표가 중요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대선은 이제 2030이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표의 향방이 결국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청년 세대를 지금 스윙보터라고 하죠. 스윙보터. 이쪽으로 할 건가 저쪽으로 할 건가는 어떤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2030 세대가 이제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난 총선하고 보궐선거 두 번에 걸쳐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이후에도 여당 야당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봐도 양 후보 간의 어떤 성향이 2030의 어떤 지지 여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30의 어떤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찍을 사람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도 조사해 보면 여론조사에서 부동표가 20%가 넘다 나오지만은 결국 선거 막판에 가면 양당 지지 세력들은 거의 고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2030들은 마지막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중도.
예. 그 중도라는 게 막연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스윙부터 이런 것들이 예. 실제로 정치적 성향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저 국민의힘 기회를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민주당이 실수해도 앞으로 잘해 하고 찍어주는 거고 예. 저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스윙보터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로 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지금 2030이고 예. 또 직업군도 좀 일부 있을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체가 없어 보이는 중도이긴 한데 여론조사하면 확실히 많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데는 거의 안 바뀐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2030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예. 가장 중요해졌다. 그렇죠. 예전에는 스윙보터가 50대라 그랬거든요. 예. 지금 2030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움직이면 그 다들 이 사람들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만 움직여도 그 곱하기 2의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2030 그 젊은 세대들은 주로 그 진보 진영의 그 득표 요인 그 세대로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했고 또 그래서 그 진보 진영에서는 2030 세대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투표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비 오면 우리가 예. 이겼다 이런 이야기했던 이유가 놀러 못 가니까 우리한테 투표를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보수당에서는 뭐 그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맑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놀러 가라, 젊은 층들 이거죠. 빨리 놀러 가는 것 이런 걸 기다리고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30 세대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본인들의 어떤 그 미래가 이제 선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체험을 하고 본인들이 또한 어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나 이런 위치들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60세 이하는 뭐 거의 고정으로 이제 보수 쪽으로 가고 있고 또 40, 50대는 또 이렇게 어떤 그 진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이제 투표를 하는 성향인데 2030은 지금 예전과 다르게 그 투표에 이것이 휩쓸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부 여당의 정책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것을 그 심판을 할 거냐 아니면 신뢰를 할 거냐 그러니까 결정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담인데 예. 예를 들면 지금 60대는 저는 실제로 표를 까보면 박빙일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찍었던 40대가 예. 지금 60대 이제 초입에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사실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2030의 반란을 한번 보여준 거죠. 보궐선거 때 예. 4월 보궐선거 때 그 보여주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그냥 당연히 민주당 표라고 생각했던 표들이 지금 저쪽으로 가는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네. 정치권은 누구나 윤석열이 직접 청년 뭐 관련한 뭐 위원장을 뭐 맡겠다고 나서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근데 지금 현재 나름 지금 소통 창구를 만들면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예. 특히 이번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그 지역별로 계속 청년들을 만나는 거 이걸 보면서 참 반성을 했던 게요. 아, 왜 미리 저거 못했을까? 도대체 우리 민주당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만나가지고 스킨십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었는데 아, 우리 비례대표 줬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좀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 푸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태도의 문제. 이걸 거꾸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사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 잘 듣기만 해도 그럼요. 듣는 사람은 언젠가는 공약 그 정책으로 반영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듣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 기회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고 공간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50%인데 반인데 과연 민주당에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나 이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만약에 180석이라는 어떤 그 석을 그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안주해서 민주당이 아마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총선 이후에 그 1년 가까이를 과연 뭐 정책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 유권자들 특히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부동산 뭐 영끌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그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뭐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그것을 그 선공한 곳이 아마 그 열린 국힘당이죠. 예. 국힘당에서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를 젊은 대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그 30대를 대표로 보수당의 대표로 이렇게 선정했다는 건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 꼰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얘기됐던 홍준표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분을 놀림거리로. 예, 2030의 그 지지를 받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놀림거리였고 사실은 그랬는데 그분이 사실은 개과천선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청년들한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무슨 그 정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그들과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무야홍이라는 어떤 그런 신조어를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그분이 그분들 청년들의 아픔을 사실은 어루만져주는 어떤 그 역할만 가지고도 이번 윤석열하고 그 경쟁에서 이제 정당 안에서는 뒤졌지만은 전국 지지율에서는 거기에서는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이기는 역할에 그 2030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만큼 2030을 우리가 가져올 여지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이지 불행이지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함유를 안 하니까 그 지지해서 갔던 홍준표 때문에 갔던 그 국힘당의 2030들은 다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탈당 러시가 이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2030이 사실은 그 민주당의 그 총선에서 보여준 것처럼 60% 이상의 대단한 지지를 하고 또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가 1년 안에 무너지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일자리 정책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찰나에 무야홍이 나타났고 이준석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려는 갔는데 실제 그쪽에 어떤 정책이 좋아서 갔다든가 그쪽으로 가면은 뭔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줄 거라는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쪽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그쪽으로 간 것이 맞고요. 그게 이제 선거 전략가들이나 아니면 그 여론 분석가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 선공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쪽 표가 저쪽으로 옮겨간 것 자체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2배의 손해를 본 거죠. 자기네 표를 잃은 거였으니까. 잃은 데다가 저쪽에 표를 얹어줬으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진정 어린 그 정책과 태도로 변화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의 변수에 의해서 이제 대선의 판도는 대단히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그 X세대란 말 자체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기존의 농경사회 유지였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았던 시대의 산업화 이후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자식은 도시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아버지는 도시 직장 다니는 아들을 이해 못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서 지금 2030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안 움직여주면 이 새끼들 뭐 좀 개념이 없네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만 해도 아니 너희는 얼마나 저 좋은 학교에서
자라났고 교육받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한편 들거든요. 그건 꼰대.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 그 이야기 하면 우리 애만 해도 아버지도 저 어쩔 수 없는 꼰대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걔들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별로 저 젊은이들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당군 일의 최대의 스펙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이 정말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뭐 과외도 많이 받고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제연구기관에서 그 신입사원 공모를 해보면요. 이야, 이런 학력을 가진 애가 왜 우리한테 오지?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채용해갖고 보면 뭐 복사시켜야 되고 뭐 심부름시켜야 되고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주변 관계를 잘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국제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안정만 바라보고 자기 취향이나 뭐 지향이나 미래 전망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간격이 대단히 크구나.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한 사람이 우리 같은 여기는 그런 이제 고급 인력이 오는 자리가 아닌데 왜 저렇게 좋은 학력을 가지고 옛날로 치면 막 그 해외 유수의 대학을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온 사람은 아주 뭐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건데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을 어떻게 해야지 얘들이 만족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2030이 좀,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좀 유약해 보이고, 그렇게 또 기성세대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요즘 2030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들의 자녀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세대들이 성취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그거에 의해서 또 자녀들을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펙이나 공부한 준비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준비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준비된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꼭 스펙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 경력도 쌓고 해외 또 어학연수도 가고 기술도 익히고 자격증도 따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돼 있는데 이 준비돼서 사회에 나오려고 보니까 사회 변화는 그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준비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쓸모가 있는 준비상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자동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점점 줄여가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돼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상실하는 어떤 기대의 상실. 이게 이제 그런 데 놓여 있는 거죠. 기대 위반 효과라는 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기대 위반 효과. 기대 위반 효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많이 준비를 시켜줬고 본인도 기대를 많이 할 만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내다는 좌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우리 햇불 정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신임 정부들이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어느 순간에 왔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일부 비정규직들은 또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은 정규직을 위해서 2, 3년 동안 계속 잠을 안 자고 준비한 또 하나의 젊은이들, 한 부류의 젊은이들은 또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불공정을 느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준비된 세대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은 정말로 지금의 시대의 어떤
답습하기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시대를 위해서 자기 파괴를 하고 현실을 파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희망의 그 존재들인데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영혼으로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위치 자체가 보장이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념의 시대가 끝나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찍냐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 생각에 한계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보궐선거가 서울 부산에 있으면서 그 민심을 알게 된 게 어쩌면 굉장히 천만다행인 것 같은 예. 측면도 있고 사전 경고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만 더 진전을 하게 되면 진정한 계급 투표가 이제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예. 2030이 이제 사회 주축이 되면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가 그냥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예. 국가가 계속 개입하지 않으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 잘 사는 집 자식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하나만 사면 집값이 엄청 올라서 그냥 직장생활 평생 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것도 안 지켜줘. 나도 가서 광화문과 촛불 들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왜 그걸 못 해줘 하는 서운함이 작동하면서 이제 기성 정치권들을 딱 정신 차리게 만드는 상황. 물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이게 언론이 이제 거기에 개입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왜곡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왜곡시켰죠. 있었을 거고. 예. 네, 제가 이번에 이 박사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칼럼을 쓰셔가지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는 이제 그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과연 진지한 태도를 가지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로는 과정이 과연 그렇게 정치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 싶어갖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 박사님이 물론 이제 이 박사님도 진보적인 정치를 지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서 하시는데 지적하신 걸 보니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집권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됐던 이런 과제들이 사드 문제 해결해야 됐죠.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나갔죠. 그리고 일본에서 무역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걸 막아냈죠. 겨우겨우 넘기려니까 또 코로나가 왔죠. 막 이런 상황에서 다른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었는데 그걸 잘 못했다고 해서 이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서 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공약에는 해마다 10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있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강남의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만을 한다고 24차례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옳았느냐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거의 95%가 벌어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 직장 근처에 출퇴근할 만한 곳에 집이 없고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을 밀려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박탈감으로 와닿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약 서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이렇게 얼마나 어렵느냐. 예. 사실은 좋은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예. 그래서 그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자리. 일단 일자리부터.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복지국가 하는데 최고의 복지국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다. 예. 근데 현실은 좀 어렵다. 그게 아마 대기업 위주의 어떤 국가적 정책 시행의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바뀌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그게 아마 지금 네. 88 그죠. 예. 네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서 결국은 이제 자본이 노동의 우위에 서게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설 자리가 점점 적어지고 자본에 의한 자동화에 의한 어떤 그 생산성 증대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자리
이제 좋은 일자리보다는 열악한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가 주로 나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지금 그 대기업은 대부분의 자동화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대기업 일자리는 점점 그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점점 이제 매년 뽑는 인원도 점점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우리 일자리의 한 88%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그 보수나 또 복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80년대 같은 경우는 한 대기업의 한 80% 내지 90% 수준의 그 보수를 지급을 했었는데 중소기업이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근무 여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주택 가격은 상승되고 또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복지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휴가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는데 맞벌이를 할 수 없는 그 여건이 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결혼을 안 한다든가 자식을 안 낳는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꼴찌인 출산율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고. 이게 다 결국엔 양극화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젊은 친구들의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결혼 안 하는 거, 하더라도 애기 안 놓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들 이 비용 그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더 훨씬 이 총 행복 만족도에서 높더라. 이렇게 하고 아이 결혼을 안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누구는 좋은 교육 받고 일자리도 많은데 왜 안 해? 라고 하지만은 우리 때는 그 70%가 대학을 못 가고 30%가 대학을 갔는데 지금 애들은 70 내지 80%가 다 대학을 졸업했고 30% 정도만 못 가거든요. 그런 친구들 바라는 일자리는 그때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인데 그거는 전체 일자리에 그 한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소기업이 하는 88% 일자리는 방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걔들 마음에 안 드는 일자리인 거죠. 지금 또 반월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하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가면 일자리도 있고 또 정부 지원도 있는데 왜 안 갔냐 했더니 나는 저기서 살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단지대에 저녁에 불 꺼지면 상마하고 찬바람 싱싱 불고 카페도 없고 이런 곳에 어떻게 내보고 가라고 합니까? 나는 알바를 하더라도 도심에서 카페도 있고 술집도 있고 유흥가도 있는 그리고 문화시설 가까이 있는 이런 쪽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들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말하는 일자리가 되지가 않는 거죠. 앞서 언급하시던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60만 명이 몇 년씩 공시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쟤들은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좀 더 일찍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정규직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입사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저거는 불공정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느낄 많은 젊은들을 위해서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 그런 우리나라가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 비해서 33%가 적은 게 아니고 30%밖에 안 되거든요. 67%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인국공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자리도 당신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분하진 않았을 거죠. 정책의 어떤 집행 과정에 제가 이제 칼럼에서도 주로 많이 썼던 얘기가 정책의 결정은
이제 정책 과정은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책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정책 집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서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정책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로서 하나의 그 개개인의 그 정책, 개별 정책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집행 계획을 굉장히 그 중요시해야 되고 집행 단계에서 아주 디테일한 그 세밀한 점검과 그다음에 수용성 또 현실 적합성 같은 것들을 다 따져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 정규직 자리를 많이 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제 침해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주하는 어떤 그 준비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미리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지 못하고 또 따져보지 못했나 좀 세밀하게 아까 같이 이상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이행 기간에 대한 좀 장기적으로 이행 기간을 좀 늦춰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서로 준비된 자들하고의 논의나 그 설득 과정 또는 그 경청 과정 이런 것들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민생과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수행할 때 그러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반발을 받거나 민심을 이반시킨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약간 억울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순수하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을 해서 답을 찾는 게 예,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방금 그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던데요. 공정과 정의가 충돌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남녀가 서로 갈라져 싸울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성체제. 예, 기성체제와 예. 그래서 그 인국공 사태도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 집권 세력의 잘못이지 그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한 그 잘못이 아니라는 이런 지적을 보고서 이분이 참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결은 예. 그런 문제였거든요. 나는 남녀 문제 예. 또는 청년 문제 같은 것들이 서로 남녀가 싸우거나 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가족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권들이 이거를 싸움 붙이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핵심을 벗어나 버리는. 예. 그래서 무슨 남성 가산율을 다시 더 부활해라라는 이거 갖고서 잠깐 표를 얻으려는 그런 세력도 있고 또 이 할당제를 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할당제 갖고 또 남자가 이득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별 할당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좀 아주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자리를 창출을 제대로 못하고 좋은 그 일거리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녀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 싸움을 하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부추긴 면이 많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신자유주의가 어쨌든 공고화된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물결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에서 또 창출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영역들 벤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소셜 시큐리티 안전망 네트워크를 제대로 탄탄하게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2030 세대들이 우리나라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세대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의 2030만큼 준비된 그 세대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작은 돈을 가지고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가서 일을 해라 하는 건 할 수는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능력에 맞는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그것에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을 결성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면은 이렇게 잘 준비된 우리 2030 세대들은 정말 뭘 해도 합니다. 지금 BTS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젊은이들이 해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 가능성을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그 맨파워가 강한 나라도 없지만은 또 지금의 2030만큼 잘 준비된 세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좀 작은 어떤 본국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어떤 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MBC와의 인터뷰로 전 기억하는데 실패한 것이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실패해버리면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재기를 못하는 거. 재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이건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국 예를 들던데. 푸나님이 아주 절실하게 그 말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한 거의 10년 헤매야 되는 상황이 예. 와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예. 대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겪어봤지만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멀어지면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 실패해가지고 신용불량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적절하게 털어준다면서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예.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도 실패한 사람들 위주로. 예.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는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나가가지고 사과하는 거 보고서 참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집단으로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제 생각해요. 나는 민주당이 맥을 이은 민주당의 후보니까 내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사과한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지사 할 때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의 초기 실패를 만들었던 그런 분들 장하성 실장이나 김수현 실장님 같은 분은 지금 입 꼭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은 사과한다는 것은 떠나간 국민들 특히 2030들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주고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적어도 내가 집권할 때는 그런 문제는 다시 되풀이해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집권 초에 했으면 벌써 젊은 이들 살기 좋은 그런 공간에 이 친구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을 건데 그 시간을 4년 5년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적어도 그런 어떤 본인의 사과로 어떤 매듭을 하면서 그다음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12월 1일 날 그러니까 말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다. 청년 스스로 직접 책임을 지는 미래 청년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판단과 결정은 다 기성세대가 한다. 어떻게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나설지 청년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청년에 대한 전담 부처가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러니까 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는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대선에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사회적 어떤 각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법도 내놓는 굉장히 훌륭한 후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부처 하나 신설을 하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방금 말씀하신 그 요일자 그 인터뷰에서 말하기 전에 그 부처 신설이란 게 저 해법도 아니고 저 또 유일한 대안도 아니겠지만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협의해서 정하겠지만은 어쨌든 청년들이 자기들 문제를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고난과 기회를 주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은 여가부를 없애겠다 하지만은 여가부의 모태가 여성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장관급 저 자리로 저 정무장관이 이제 그 여가부 장관의 초대 모델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이제 여가부가 된 것처럼 어떤 저 주체가 있으면 그 문제를 메이저 아젠다로 다뤄갖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 주신 거로 생각하고 저는 그 이걸 보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부 장관이 20대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해결에 가장 큰 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각에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간다는 그런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북유럽의 나라들이 청년 문제가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는 국회의원 할당을 무슨 성별 할당, 지역별 할당뿐만 아니고 직능별 할당에다가 나이별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정치하게 할당을 하는데 청년들이 20살짜리가 뭘 알아? 하지만은 걔들이 잘 모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20대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20%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면서 아예 그 20%를 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듣고 보면 또 말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살에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해갖고 막 그런 같은 경우에 39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될 때 이미 정당 경력이 20년 넘어 가고 온갖 당의 보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쇼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 뭐 당대표를 만들었겠지만은 아예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그런 저 비례대표 할당부터 그 한두 명 쇼를 해가지고 그 두 명 자리 두고 너끼리 경쟁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인구의 몇 프로를 하면 너희들한테 몇 프로를 주겠다. 그런 정도까지를 가는 것이 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해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었고, 일단은 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청년 수당 같은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사회적 아젠다로 떠오르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그 콘텐츠를 많이 이야기하고 진정성 있게 들어주면 저는 지지가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20, 30대가 전폭적으로 막 100%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거기도 보수적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사회가 바뀌길 바라는 다수의 청년들한테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저도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지율상. 실제로 그 최근에 한 여론조사 한 군데를 보니까요. 그 정기적으로 하는 데인데 지난번 여론조사보다도 20대에서 7.4% 오른 25%, 30대에서는 8% 오른 40% 가까이 왔는데 그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 당선 가능성 조사를 보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는 40%를 돌파했고 30대에서는 50% 가까이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선거 결과가 지금은 지지율이 이렇지만은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얻고 있지 않겠나 싶고 남들이 아무도 청년수당 그 몇 푼 해갖고 뭔 도움이 돼? 이렇게 할 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 했냐면 저 면접 보러 갈 때 그 타고 갈 저 택시 값이라도 좀 주고 그 저 빌려 입을 양복이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큰 돈 아니지만은 그 젊은들에게 그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으면 나는 이 돈을 쓰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셨던 게 이제 그 진정성이 와닿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잘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고 그게 가슴에 와닿는 정도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야말로 그 국힘당의 그 윤석열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어설프지만은 뭐 공약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안보 공약이라든가 경제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공약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한 60년대 70년대로 회귀하는 어떤 그런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약에 대한 것은 그 2030이라는 세대만을 놓고 봤을 때 그 공약을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슈가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공략하고 하는 시간이 오면은 아마 상황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2030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전략이나 국가 지표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그 후보가 한 공약이 그 실효성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경제 정책이라든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경제 정책에서도 훨씬 더 한 20% 이상 그 지지를 더 받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내가 칼럼을 쓴 그 근본적인 그 고민도 거기서 온 겁니다. 지금 희망을 잃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개혁 정책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걸고 했었는데 검찰 개혁이라든가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게 180석을 준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사회적 논란만 일으키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서 희망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겠구나. 그것이 시작이니까 기초니까 그런 기대를 하다가 무산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생 쪽을 보는데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결국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랬단 말이죠. 정부 정책을 믿고 그 민주당 집권 여당의 정책을 믿고 약속을 믿고서 그걸 따른 사람은 손해를 지금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동산 뭐 쉽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부동산 거지가 됐다. 그다음에 이건 절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불신을 하고 영끌을 하고 뭐 패닉 투자를 하고 한 그 옆에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특히 2030이 그중에서 일부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야 이건 뭐야. 나는 이 정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그걸 충실히 따랐는데 나는 거지가 되고 부동산 거지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평생 가도 따라갈 수 없는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자산을 형성했다. 부동산 자산을. 이런 상황이면은 이걸 누가 이 민주당을 지지를 할 수 있겠나. 배신감, 좌절감 이런 것이 너무 클 거다는 얘기죠. 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돌아선 민심 2030을 어떻게 다시 돌려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다. 또 아까 같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이거 분명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부동산만 가지면은 그렇습니다.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면은 자, 이미 이제 처음부터 믿지를 않기로 하고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을 했어요. 절대 그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게 무산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절대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부터 부동산 사야지 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 갑부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지지 안 하죠.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영끌 패닉 바잉 해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거 다른 사람 못 믿겠으니까 이제 민주당 못 믿겠으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거기서 과감하게 대출하고 갭 투자 해가지고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몇 억씩 올라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겠나? 왜? 민주당은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안정시키면 나는 죽는데 절대로 그 안정시키는 정당을 지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살라고 막 준비하고 대출도 준비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살려고 보니까 대출이 제한되고 중단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나는 기회가 코앞에 왔는데 이 정부가 그것을 나만 막았다. 다른 놈들은 친구들은 다 했는데 이제 이런 원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민주당 정부를 하고 집권 여당을 지지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그걸 팩트로서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을 계속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지금 시리즈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 방송에서.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에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방송의 맥락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집값 떨어지는 정책 자체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이런 측면들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뭐 누가 되더라도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공급 정책들이 이제 차기 정부에서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문제는 누구를 질 거라 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정책을 직접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좀 책임이 없이 또 강화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 예.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싶습니다. 100%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얘기는 허망한 얘기예요. 안정화시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추세로 이제 안정화돼야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맞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안정된 집, 값을, 저렴하고, 괜찮은 집을 누구에게나 걱정 없이 공급을 공급할 수 하겠다는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노무현 정부에서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안 된 그 두 번의 어떤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들 누가 믿어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키가 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다음 정부는 반드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2030이 내가 그래도 살만한 집만 그게 뭐 장기 임대든 아니면 저렴한 아파트 하나든 작은 아파트 하나든 이것만 보장된다면 나도 결혼하고 나도 또 열심히 다른 짓 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할 자신 있고 애도 낳고 할 생각이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요는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믿었다가 좌절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믿게 할 건가.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차기 정권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 뾰족한 방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정 어린 태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잘못은 아니지만은 나는 민주당의 계승자로서 그런 잘못을 끌어안고 이 부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주제로 만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특히 지난번 보궐선거 때 오세훈을 당선시키고 박영준을 당선시킨 사람은 국힘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분명합니다. 민주당 보고 정신 차리라고 투표를 그쪽에 한 거지. 그걸 약간 보복 투표. 그렇죠. 표현하더라고요. 경고 투표, 보복 투표인데 대선 때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부응해 줄 만큼의 그런 자세와 진정성과 대안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답이 있는 문제 같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방송이 이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상황은 이렇고 예. 이러하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찍으면 네 삶이 더 나아진다디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예. 정치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끔씩 어쩌다 보면 우리랑 결이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해결책은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야, 20, 30대 우리 집 없었어. 니들 집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 서로 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게 자기 또래 비슷하게 좀 사는 집 애들은 집 사가지고 벌써 돈 벌었는데 하면 일단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집 한번 사보려고 했더니 뭐 막히는 것도 많고 규제도 많으니 잘못은 기성세대가 했는데 그 피해는 우리가 번다라고 생각하면 또 복수 심리가 생기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세력이 그래도 더 진정성 있게 국민을 대하는가를 알려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언론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결론 비슷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투표를 포기해도 자산가는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표 결과에 여하에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무산자들과 달리 자산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합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 등이 청년들을 위하겠다, 뭐 어려운 사람들 위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트릭인 거잖아요. 예. 조금 주고 우리는 더 많은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나마 이재명 같은 후보들은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 있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그 장사하시는 그 90세 할머니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투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들을 어떻게 뭐 대선 투표 때까지 아까 뭐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지만 예. 중간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위태위태하니까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가야지 차기 정부에서도 힘있게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 지지율을 세대별로 골고루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두 번의 어떤 정책에 대해 특히 민생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도 엄청 모든 정책에서 좋은 지표를 얻었고 성과를 외교, 냈고 국방 뭐 이런 또 예. 문재인 정부만큼 좋은 성과를 낸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요는 민생 정책에서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패하지 않은 아까 같이 비정규직 정기직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이것은 사실 실패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행 과정에서 많은 그 당사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실패를 했거나 부동산 정책 같이 실패하지 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것은 아까 같이 태도의 문제 민주당 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갖다 수용성을 높이고 설득하고 하는 여론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한 거죠. 왜냐면은 뭐 여론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고 그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조차도 집권 여당이 또 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짐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상세하게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고개가 끄덕거려질 정도까지 이것을 분석해서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잘 국민께 소송하게 전해주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집행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은 또 별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부분을 잘 이미 점검하고 이미 체크된 이 사람이 이제 차기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갈 준비가 네.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예.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나 시행착오는 있잖아요. 예. 완벽하게 잘하는 정권이 있을 수 그렇죠. 없고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또 이재명 정부랑 차별화하는 또 다른 후보가 또 생길 거예요. 예. 그거 당연한 거죠. 나는 이 전 정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달라질 거 없어. 그대로 할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문제는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불만 알고 있어요. 예. 바꿀게요라고 하는 태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아젠다는 2030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오히려 국민을 전부를 대하는 태도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예. 봅니다. 그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욕한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정도의 진지함을 가진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철저한 반성과 평가를 해야만이 그 다음 정부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다음 정부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이 대선 시기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할 말 많죠. 이런 얘기 갖고 하다 보면 막 몇 시간 할 수도 있는데 네.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한번 잠깐 얘기해 봤고요. 청년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식의 문제고 그럼 내 자식의 문제고 결국 우리 가족의 문제거든요. 나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 문제에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어딘가에는 청년이 있어요. 예. 그 청년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잘 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처럼 뭐 청년들과의 대담에는 막 늦고 쓸데없이 막 일배 부류를 무슨 선대위원장으로 예. 이렇게 앉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청년들 관심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최근에 서울대 학생들과의 강연도 보니까 정말로 그 원인이라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 예. 전 그런 지점에서 믿고요. 예. 자, 이재명 후보에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오늘은 이재섭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